곰브리치 서양미술사 제4강은 로마의 예술과 건축입니다. 지중해 지역의 로마 유적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이탈리아 내에 있는 건 좀 빼고요. 이탈리아 외에 지중해 전체에 퍼져 있는 로마 유적지가 이렇습니다. 오히려 이탈리아 내에는 사람들이 많이 그 도시에 거주했기 때문에 로마 유적지가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로마 바깥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바깥에 좋은 유적지가 많이 있죠. 자, 왼쪽에서 보시면 스페인의 세고비아 수로교가 있고요. 시계방으로 한번 방향으로 한번 볼게요. 프랑스의 남부의 아르레 가면 원형 경기장이 거의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요. 이탈리아 베로나에도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자, 폼페이에 가면 로마 시대의 해화 작품, 그리고 당시 로마 사람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바다 건너 시칠리아에 가면 시칠리아 한가운데에 빌라 로마냐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저도 여기 차를 몰고 찾아가 봤었는데 여기 가면 로마 시대의 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아테네가 있는데 아테네에 가면 하드리아누스 문이 있죠. 그리고 이스탄불에 가면 하기야 소피아, 지금은 모스크로 쓰이고 있는 과거의 성당이 있지요. 터키 서해에 가면 밀레투스의 극장 유적이 있고요. 또 동쪽으로 레바논에 가면 거의 온전하게 보존된 바알베크 신전이 있습니다. 또 리비아에도 도시 중에서는 가장 잘 남아있는 리비아 홈스라는 곳이 있고요. 또 튀니지에는 카르타고가 있죠. 옛 카르타고 유적지는 그런 모습은 없고 로마 시대에 재건된 카르타고 유적지가 있고요. 모로코에도 볼루빌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은 지중해 유역 전체에 걸쳐서 문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기 잉글랜드에 가도 하드리아누스 성벽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곳에서 로마 제국의 예술과 건축이 당연히 남아있겠죠. 로마 예술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는 원래 이탈리아 중부의 도시국가에 출발했잖아요. 그 로마의 북쪽에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고대 문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에트루리아의 정신을 계승하고 동쪽에 있던 그리스의 형식을 가져와서 모방 및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청동상 있는데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늑대라고 하는 청동상이 있고, 에트루리아 시민, 지금 부부처럼 보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앉아있는 형태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음식도 먹고 뭐 술도 마시는 그리스 시대의 시민들의 모습하고도 비슷하죠. 에트루리아에서 뭘 가져왔느냐 보면 에트루리안식 아치가 있어요. 로마 예술의 가장 중요한, 또 건축의 가장 중요한 건 아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치도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있었고 이 에트루리아에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오늘날의 투스카나 지방에 몇몇 에트루리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아치가 남아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신전 사진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신전은 로마식 신전인데 요 기초 부분이 에트루리아식이에요. 기초 올라갈 때 계단이 있잖아요. 원래 그리스식 신전은 이렇게 계단이 없거든요. 여기 기초가 낮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트루리아식은 기초가 높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게 에트루리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기둥과 페디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식을 좀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에트루리아식과 그리스식을 결합해서 로마 고유의 신전 양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청동상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의 앞선 기술들을 들여다가 모방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발전돼서 로마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은 무식한 이 군사 동맹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라는 살던 이 지역을 가지고 그리스의 앞선 문명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건축가와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런 예술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풍으로 많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시에 있는 아주 유명한 원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트라이아누스 원기둥이 있죠. 이 트라이아누스 원기둥을 보면 이게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업적을 나타내는 일종의 부조예요. 그러니까 이 업적 부조는 이 황제의 권위를 상당히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로마는 공화정이 주축이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어떤 그 절대 권력자가 없었던 나라인데, 이런 트라이안스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제왕의 업적을 부조하는 문화가 동방지역에 많이 있었죠. 또 페르시아 지역, 이집트 이런 곳에는 그 왕이나 파라오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판에다가 그 부조를 했던 거죠. 어떤 전쟁을 했고, 어떤 승리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겼던 거예요. 당시 뭐 글을 모르는 게 일반 백성들이니까 백성들한테 자신의 업적을 알리게 했던 거죠. 이게 전형적인 동방식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보시려면 항상 서방 문화가 있고 동방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동방 문화에서 이런 황제라고 하는 절대 권력 같은 것들이 들여오고, 그런 문화에 의해서 예술도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 예술의 특징 두 번째는 그리스의 진품을 복사해서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를 가서 정벌을 해가지고 도시를 평정을 하고 보니 그리스 내에는 온갖 예술품들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물론 로마의 귀족들이 많이 차지했는데 이런 원본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청동상은 하나밖에 없고 대리석 조각품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 기본적으로 예술품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다량으로 찍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다량 제작하게 된 거죠. 물론 그 기술자들의 상당수가 그리스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원본을 가져다가, 요 왼쪽 보면 그 아폴론 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폴론 신상 청동상을 보고 아마 이런 대리석을 이제 깎았겠죠. 그대로 깎아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런 귀족들의 집에 장식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 원본 던지는 남자, 또 비너스 상들은 굉장히 많이 복제가 되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여기 유명한 모자이크가 있죠. 알렉산드로스의 모자이크라고 하는 건데, 이거의 원래 원본은 뭐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궁정 화가였다는 필록세노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자이크로 장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귀족의 정원의 바닥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로마 귀족은 이 알렉산드로스의 그 아수스 전쟁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했던 거죠. 이 필록세노스가 워낙 대단한 화가였기 때문에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보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자이크로 해가지고 바닥이나 벽 같은 데 장식하는 문화가 로마에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2만 명 정도의 그냥 중소도시예요. 로마에서도 그렇게 이름 있는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도시에 이런 모자이크가 장식될 정도니 대도시들에는 어땠겠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제가 되었었겠죠. 물론 지금까지 보존이 안 돼서 그렇지 이런 복제품을 만들어낸 문화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스에서 유명했던 그 조각가 프락스텔레스가 있었다 그랬죠. 옷을 입은 비너스와 옷을 벗은 비너스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이 옷 입은 거는 코스섬이 사갔고 옷 벗은 것은 크니도스가 사갔는데, 크니도스의 비너스가 당시 헬라스 지역에 엄청나게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그래가지고 이 옷 벗은 비너스가 유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또 귀족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뺏겨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박물관에 이런 복제된 로마 시대의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존이 된 겁니다. 이런 라오콘 군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복제품이에요. 원래 이건 아마 청동으로 제작됐을 거예요.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시대에 청동으로 되었던 거를 로마에서 이거를 복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제한 거는 예술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없는 거를 구상을 해가지고 이 비례와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이걸 제작한다는 그 자체가 이런 어떤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걸 복제하는 건 그보다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문화가 있는 거죠. 여기 나폴리 박물관에 있는 휴식 중인 헤라클레스, 이거 굉장히 그 사이즈가 커요. 옆에 제가 사람을 하나 넣어놨는데 사람의 한 4대 배정도 되는 굉장히 큰 작품인데, 이런 것들은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주로 목욕탕 같은 데다가 많이 보관을 했던 거죠. 여기도 보면 터키의
파무칼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무칼레 옆에 아프로디시아스라고 하는 그 고대 로마 시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여러 그 석조 부조들이에요. 젊은 황제 네로에게 왕관을 건네주는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뭐 이런 것들도 그리스식으로 보면 굉장히 좀 조잡하고 좀 균형이 잘 안 맞는 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기술자들이 보고 뺏겨가지고 이런 것들을 낸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로마 예술의 특징 세 번째는 특히 회화 같은 경우에요. 회화도 예술적인 어떤 모습을 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수수한 그냥 가정의 실용적인 회화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어떤 화가가 유명했다 이런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수하게 그 이름 없는 화가가 집안을 장식하기 위해서 수수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그림들은 폼페이에서 발견된 그림들이에요. 왼쪽은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림이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남녀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 이건 주로 벽화인데 벽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죠. 일반 도시라면 이 벽화가 다 사라졌겠죠. 근데 폼페이가 화산재에 묻혔기 때문에 이 회화 작품들이 보존이 되게 된 겁니다. 여기 모자이크가 있는데요. 여긴 시칠리아 중앙부에 있는 빌라 로마냐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로마의 시민 중에 상당히 높은 귀족 가문의 수장이 이 지역에 거대 농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농장에 맨 어떤 언덕 꼭대기에 집이 있어요. 그 농장을 관리하는 집인데 그 집의 바닥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아주 그 차를 몰고 굽이굽이 올라가서 이 빌라를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여기 바닥에 모자이크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위에 건물들은 많이 무너져가지고 일본 이제 복원을 하고 그랬는데 이 바닥의 모자이크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1세기까지 흙에 묻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존이 이제 되었던 거고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여성들이 비키니 입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이 비키니가 과연 이 비키니였을까 이런 좀 의문점이 좀 들어요. 좀 어색하고 여인들은 아마도 노예였을 텐데 이 공놀이하는 노예들을 굳이 비키니를 입힐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아마 11세기까지도 실제 그 사용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세기 이후에 흙에 묻혔기 때문에 11세기는 이미 기독교가 퍼져 있던 그런 때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또 이슬람이 점령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렇게 좀 가슴을 가린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싶기도 해요. 뭐 어쨌든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실용적인 그림, 실용적인 모자이크를 남기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 예술의 특징 네 번째는 위대한 영웅들의 두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리스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 시대에는 여기 페리클레스 상이 왼쪽에 그림인데요. 이상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아주 이상적인 아주 잘생긴 얼굴로 만들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이상적인 얼굴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랬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라는 거죠. 여기 베스파시아누스의 흉상을 보면 얼굴에 보면 대머리잖아요. 머리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카이사르도 있죠. 카이사르는 자기가 대머리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뭐든지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연애도 잘하고 돈도 많고 전쟁도 잘하고 지략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오로지 부족한 건 머리카락뿐이었다 라고 하는 말까지 남겨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빠진 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조각가한테 이걸 그대로 하라라고 했다는 게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런 영웅들의 모습을 이상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황제들의 모습을 이렇게 동전에 많이 이제 담았는데 여기도 보면 다 여벌굴이죠. 근데 눈은 약간 이집트의 정면성의 원리를 좀 따라서 이렇게 약간의 눈이 잘 보이게 하는 경향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상화된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실제 그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게 로마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또 왜 그런가 보면은
로마는 기본적으로 공화정 문화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영웅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제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점 동방식으로 높이 가다 보니까 이상화시키면 영웅이 되고 이게 신격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물론 로마 황제가 신격화가 되긴 하지만 로마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좀 소박하고 특정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가지지 않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조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따랐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로마 예술의 특징 다섯 번째는 예술가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실용적 구조물 건축에 치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예술의 아주 독특한 점은 예술가들의 이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가가 누구고 거기에 조각했던 조각가가 누구고 도기를 만든 사람도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넣을 정도로 그 예술가의 이름이 드러난 건데 로마로 가면 그게 전부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이 대부분 그리스 출신이었다는 거죠. 이 출신들은 대부분 노예예요.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을 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자리 잡게 이제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 시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예술가들의 이름은 완전 사라집니다. 그냥 기술자인 거예요.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그대로 만들게만 했지 예술가 독자적으로 어떤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군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꼭 필요한 삶의 유지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건축물을 만드는데 주력을 한 거죠. 예술품 같은 데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모조품 갖다 세워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실용을 추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건축물을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돈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남아있는 게 개선문. 그러니까 웬만한 영웅들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문을 세웠죠. 물론 자기 돈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물들이 건축이 됐는데 지금 많이 사라지고 몇 개 안 남았죠. 또 많이 세운 게 원형극장, 반원형 극장에서 이런 원형으로 로마 시대는 바뀌어가요. 이 원형극장 내에서 뭐 검투사 경기라든지 동물 경기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원형극장을 많이 짓게 된 거고 또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많이 만들었죠. 수로를 만들다 보면 뭐가 생기죠? 교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건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예술의 특징 여섯 번째는 석재를 보완해줄 콘크리트가 주로 사용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나 헬레니즘 시대에는 건축물에 어떤 하중을 받는 걸 기둥, 석재를 가지고 썼다면 로마 시대에 오면 그런 하중을 대부분 콘크리트와 벽돌이 담당하게 하고 이 기둥 모양은 장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였던 또 하나의 기술은 아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 콘크리트 아치가 로마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 시대에서 받아들인 기둥 양식은 장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콜로세움에서 보면 1층에는 도리아식, 2층에는 이오니아식, 3층에는 코린토스식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오면 이 그리스의 기둥 양식은 장식품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기둥 양식이 장식품이 되었느냐? 자, 기둥이라는 게 이 석재 기둥이 간격을 넓게 할 수가 없어요. 기둥은 넓게 세울 수 있지만 위에다가 보를 얹으면 석재 보라는 게 어느 정도 넓이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수직 하중은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부러지죠. 그러니까 기둥 간격을 넓혀야 중간에 공간이 나오는데 이 석재 기둥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벽돌과 콘크리트라고 하는 힘을 받는 재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아치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까 에트루리아하고 메소포타미아에 이미 발명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로마만의 독특한 걸로 탄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건축의 특징, 그리스의 것을 많이 가져오되 로마만의 것으로 변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티베리스 황제의 개선문이 있어요. 프랑스의 오랑주라는 곳에 있는 건데 여긴 잘 보시면 문이 세 개죠. 아까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은 문이 하나냐 세 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식이 달라지는데 여기 삼각형 있죠?
그리스 신전의 페디먼트를 가져왔다. 장식품으로서 가져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앙에 문이 3개 있을 때 위에 아치를 썼죠. 그리고 기둥은 장식품으로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에 건축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치라고 할 수 있죠. 유럽 건축의 기초가 됩니다. 이 로마에서 시작한 아치는 나중에 로마네스크로 이제 이어지고 고딩 양식으로 이어지고 바로크로 이어지고 르네상스로 이어지면서 그때마다 이 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어떤 건축가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죠. 어떤 방식으로 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 양식이 달라지는. 그 시작은 로마였던 겁니다. 그럼 왜 아치냐? 바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석재로 만든 기둥은 공간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 아치로 하면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수평 하중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옆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아치를 계속 잇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힘이 이제 분산돼 가지고 이게 안정된 구조를 갖게 하는 것. 이걸 볼 수가 있죠. 제가 폼페이에 갔더니 기둥조차도 이렇게 벽돌로 콘크리트를 했더라고요. 중앙에는 가운데는 벽돌과 콘크리트 그 옆에 그 겉에다가 대리석을 이렇게 포장을 한 이런 거죠. 폼페이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돌을 깎아서 기둥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벽돌하고 콘크리트 비교적 비용이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치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이렇게 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치가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어디서 보이냐? 이 수로교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죠. 웬만한 도시에 다 수로교가 있어요. 로마에 가도 있고 이스탄불에 가도 있고 여기 가장 유명한 건 아를 뭐 이런 데 가도 있고 스페인의 세고비아에도 있고 또 북아프리카에도 아치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죠. 아치는 이제 유럽으로 가면 후대 중세 근대로 넘어가면 아치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가 되게 되죠. 기본적으로 로마의 아치는 완전히 반원형 형태해 가지고 이제 하나씩 쌓아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키스톤이라는 것을 딱 꽂아 놓으면 위에서 누른 힘을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고딕 아치가 되고 무오리시 스페인 남부에 가면 안달루시아 지역에 무오리시 아치가 있어요. 말발굽 아치라고 더 부르는 이런 형태의 아치들이 많이 변형이 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아치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아치가 조금 더 확장이 돼가지고 볼트란 것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수로교가 계속 이어지게 되려면 단순한 아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쭉 이어서 볼트로 만들어지고 이 아치가 한쪽으로 확장이 되면 볼트가 되고 사방으로 확장이 되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으로 가면 이게 도움이 만들어지고 로마에도 판테온이 도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아치가 확장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쓰여지는 가장 중요한 재료 바로 콘크리트였다는 겁니다. 이걸 로만 콘크리트라고 불러요. 근데 로만 콘크리트는 바다에 항구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쓰는 콘크리트를 포틀랜드 콘크리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 포틀랜드 콘크리트에서는 바다에서 쓰면 안 돼요. 이 강도가 약해져가지고 바다에 쓰는 별도의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됐는데 이 로만 콘크리트는 바다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럼 콘크리트 어떻게 만드냐? 이 로만식 콘크리트의 비밀이 있어요. 왜 바다에서 강하냐? 뭘로 쓰였냐면 이 포추올리라고 부르는 화산재가 있었어요. 자, 화산재는 어디서 발견되냐? 나폴리 부근의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 있죠. 그 화산에서 나온 이 화산재가 그런 강력한 역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화산재라는 게 이 석회석이 불에 한번 가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불을 가열을 해서 이 소성이 변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시멘트를 만들 때 이 고령토를 불에 가공을 하거든요. 클링커라는 데 넣어가지고 불에 가공을 하면 이 소성이 바뀌어요. 그것을 이제 석고를 섞어가지고 곱게 가른 게 이게 시멘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추올리라고 하는 이 화산재는 일종의 시멘트인 거예요. 열을 받아서 소성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기다가 이 생석회, 또 생석회는 또 뭐냐면 대리석을 또 불로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생석회가 돼요. 이거를 섞는데 여기다가 바닷물을 섞어서 섞는 거죠. 여기다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으면 이게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 로만 콘크리트의 비밀은 포추올리라고 하는 화산재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포틀랜드 콘크리트보다 더 강력한
이 콘크리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이 콜로세움이나 여기 판테온의 건축물에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2000년에 된 건축물이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대규모로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목욕탕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도 목욕탕 유적이 있고요. 아테네에 가도 목욕탕 있고 올림피아에 가도 있고 웬만한 로마의 도시의 유적지에 가보면 한쪽에 목욕탕 유적이 있어요. 좀 보기는 별로 좋지 않은데 옛날에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겉면을 대리석으로 다 포장을 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리석은 사람들이 다 뜯어가고 그 속에 있는 벽돌하고 콘크리트만 남아서 보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 어쨌든 이 콘크리트가 굉장히 많은 곳에 쓰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카이사레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신약 성서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카이사레아 빌리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는 로마 사람들이 만든 인공 도시예요. 헤롯 대왕과 로마가 만든 거예요. 여기에 콘크리트가 없었다면 바다에 항구를 만들 수가 없는 곳인데 이 강력한 콘크리트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여기 지금 유적지가 있죠. 여기도 지금까지도 로만 콘크리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로 만든 또 이 극장들이 있겠죠. 모든 건축물에 콘크리트를 쓰였기 때문에 자 그리스식 극장에서는 돌을 깎아가지고 극장을 만들었다면 아예 로마에서 출발한 로마식 극장에서는 처음부터 콘크리트로 아예 만들게 된 거죠. 밑에는 콘크리트 만들고 관객석은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건축비가 적게 들겠죠.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로마식으로 개조된 극장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원래는 그리스식은 이렇게 부채꼴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이 로마에 가면 완전한 반원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반원형은 호메루스의 시를 읊는데 이런 데는 적합하지만 검수작용기라는 데는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아예 원형으로 만들자.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극장을 아예 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경기장처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암피테아트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극장하면 테아트르잖아요. 근데 암피라는 것은 사방에서 볼 수 있는 테아트르다. 그래서 암피테아트르입니다. 이 암피테아트르가 원형 극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극장은 테아트르 그레코 또는 테아트르 로마냐라면 아예 이 원형 극장은 암피테아트르다.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경기장 같은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로마 도시에 이런 암피테아트르가 있었다. 그래서 물론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몇 개 안 되지만 로마인들이 아주 실용적으로 활용했던 중요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가장 유명한 암피테아트르가 있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로나나 아르레에 있는 그 암피테아트르를 콜로세움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콜로세움은 그냥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마시에 있는 이 암피테아트르의 이름은 플라비우스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플라비우스 왕가에서 만든 이 극장이기 때문에 플라비우스 테아트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용어로는 이제 암피테아트르인 거고. 근데 그거의 별칭이 콜로세움이 된 거죠. 원래 이 지역에 네로 왕제가 그 조각에 세웠다는 콜로소스의 어떤 동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콜로세움이라고 별칭으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원래 정칭은 플라비우스 극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콘크리트가 대규모로 사용된 그런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마시에 오늘까지 남아있는 고대 로마의 건축물,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쓰이는 건축물이 있죠. 바로 판테온이죠. 자, 판테온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두 가지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앞에 정면을 보면 그리스 신전의 모습이 있죠. 페드먼트가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면에는 뭐가 있죠? 돔이 있죠. 아치가 확장된 로마식 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보면 그 신전의 페디먼트가 있고 또 코린토스식 기둥이 쭉 있죠. 그리고 이 기둥은 이집트에서 화강암을 깎아가지고 통째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식 신전의 기둥은
높이 한 1m 정도의 원주를 깎아서 그걸 하나하나 층층으로 쌓아 올렸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워낙 돈도 많이 있고 기술도 있고 또 노예도 부릴 수 있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이집트에서 이걸 하나씩 깎아가지고 배에다 실어서 로마까지 가져온 겁니다. 얼마나 로마가 강력한 거예요. 대단한 이제 작품이죠. 자, 뒤에 있는 이 돔을 보면 벽돌과 콘크리트로 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겉면엔 콘크리트가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벽돌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요. 아치를 집어넣은 겁니다. 중간중간 아치를 넣음으로써 위에 수직 하중을 견디도록 이제 만들게 되었던 거죠. 판테온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현역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은 교회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한 4세기경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는데 공인이 되려면 뭔가 집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건물 세우자니 그렇고 그래서 내부 공간이 있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판테온은 내부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돼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여기는 산타마리아 로툰다 교회예요. 로툰다라는 게 도움 및 로툰다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있는 교회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산타마리아 교회로 쓰이고 있는 거죠. 여기 1836년에 그렸다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 종탑이 두 개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중간에 개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의 저 종탑을 제거하고 뭐 박물관 겸 교회로 지금도 쓰이고 있죠. 판테온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안에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천정에 둥그런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저게 지름 9m 정도의 오큘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구멍이 없다면 이 돔이 무너질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돔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오큘러스라고 하는 거고, 또 잘 들어가서 보면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밑에 빛이 들어왔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해식의 역할도 하는 거죠. 저기 들어가서 아, 이쯤에 그림자가 비치면 12시다. 이쯤에 비치면 3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당시에는 해식의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기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름 9m니까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겠죠. 어떤 책에 보니까 아, 비가 안 들어온대요. 왜 안 들어오냐? 이게 상승유리가 있어가지고 안에가 뜨거워지면 계속 상승유리가 있어 비가 와도 빗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가 글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전형적인 개뻥이라는 겁니다. 비가 조금 올 때는 물론 안 들어오겠죠. 근데 비가 많이 오면 들어온다는 거죠. 겨울에 비가 많이 오죠. 이 지역에도. 그래서 제가 과연 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 역시 로마인들은 그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제가 잘 찾아봤더니 빗물이 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4개씩 4군데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약간 이렇게 움푹해요. 그러니까 저 오큘러스에서 비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빗물이 요 구멍으로 새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고, 당연히 저 밑에는 하수가 있었겠죠. 그만큼 로마인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도 다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테온을 인면도를 잘 들여다보면 43.3m의 구체가 들어가 있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완전한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거를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를 했고 거기에 정밀하게 시공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전혀 무너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던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도움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좀 무거운 콘크리트 쓰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벼운 재질의 콘크리트를 써서 그리고 얇게 썼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인들의 건축 기술은 그리스의 것을 받아들여서 자신들만의 것으로 발전시켜서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 건축가들의 대단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